네, 이번 시간은요, 콘크리트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관리 진행 절차의 필요성, 품질 관리 목적, 품질 관리가 품질 경영 또는 품질 관리 이론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건설공사 품질 쪽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PDCA 사이클입니다. 또는 데밍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플랜 두 체크 액트라고 하죠. 플랜 두 체크 액트를 한 바퀴, 한 단계 선순환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 지속적 개선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단계죠. 그래서 계획, 실시, 그 용어 정의로도 많이 나옵니다. 품질관리 사이클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획, 실시, 플랜 투 체크, 액트라고 하죠. 체크, 액트, 요런 내용들 한번 용어 정의 좀 하시고요. 품질관리 필요성에 대한 부분, 이론적인 내용하고 이제 다음 또 통계적 품질 관리, 우리가 QC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퀄리티 컨트롤이라는 얘기의 이제 QC죠. 뭐 내용, 개요하고 한번 보시고요. 품질 관리 효과, 내용 자체는 문제를 하게 되면 사지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보기상으로 나와 있을 거고, 이거 사지선다라고 해가지고 내용으로 말로 나오는 그 문제일 경우에는 내용 잘 읽어보시면 조금만 응용을 한다든지 해서 내용 이해를 하시게 되면 문제풀이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관리도 분류인데, 관리도는요, 보시는 것처럼 개수형, 하나, 둘, 또는 합격, 불합격처럼 딱 나뉘어지는 것처럼 되는 개수형 관리도가 있고요. 연속적인 데이터, 질량이라든지 무게, 힘, 이런 것처럼 일정한 힘이라든지 연속적인 데이터, 물론 수치상으로 반올림을 해가지고 또는 올림 등을 통해가지고 숫자를 딱 끊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하는 것들을 하나, 둘, 딱딱 정수 처리를 해가지고 셀 수 있는 것을 개수형 관리도, 그렇지 않은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대부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계량형 관리도라고 합니다. 개수형 관리도는 P 관리도, PM 관리도, C 관리도, U 관리도가 있고요. 개수형 관리도, 계량형 관리도 그 구분할 줄을 좀 아시는 문제들도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리 7가지 도구죠. 히스토그램, 그래서 데이터 분포 상태를 파악하는 거고요. 이제 파레토도, 이거는 2대 8의 법칙 또는 20대 8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점 관리 항목 2가지, 3가지 정도만 관리하게 되면 목표의 80%는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파레토도. 그리고 특성 요인도, 산점도, 층별, 체크시트, 각종 그래프를 뭐라고 한다? 품질 관리의 7가지 도구라고 합니다. 네. 품질 관리 점검에 실제 해가지고 관리도 좀 전에 나왔던 건데, 개수형 관리도가 있고 계량형 관리도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우리 콘크리트, 우리 쪽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이것도 다 무슨 관리도죠? 계량형 관리도가 됩니다. 그리고 굳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 인장 강도, 흰 강도도 대표적인 계량형 관리도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계량형 관리도는 X바 R 관리도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X바는 평균이고요. R은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개수형 관리도도 있겠지만은 우리 레미콘이라든지 콘크리트 쪽에서는 주로 X바 R 관리도에서 계량형 관리도를 많이 실무에 적용을 하고 있다. 네, X 관리도하고 R 관리도, 이 부분 가끔 가다가 출제, 2차에서 필답형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 1차 시험에서도 난이도가 어려운 경우에 X바 관리도라든지 R 관리도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때 문제 나오게 되면 한번 유심히 한번 풀어보든지 보시게 되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이제 레미콘에 대한 우리 콘크리트는 대부분이 보면 레드믹스드 콘크리트, 즉 레미콘 공장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레미콘은 곧 콘크리트 거의 등식화가 되어 있는데, 엄밀한 얘기에서는 좀 용어 자체는 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레미콘은 레드믹스드 콘크리트의 약자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사항이 없고요. 인수검사 항목, 현장 반시 품질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굳지 않은 상태와 굳은 상태 콘크리트 시험 항목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염화물 함유량은 0.3kg per 누베 이하고, 공기량은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는 4.5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되겠고요. 고강도 콘크리트는 어떻죠? 네, 3.5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되고 있죠.
네, 불량 레미콘. 우리가 인수검사를 했더니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불량 레미콘이라고 합니다. 불량 레미콘은 먼저 KSF4009 레드믹스드 콘크리트 KS 규격에 벗어나는 사항이 가장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왜? 이 제목이 지금 레드믹스드 콘크리트에 있어서의 불량 레미콘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슬럼프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공기량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되겠고요. 염화물이 마찬가지.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또 마찬가지 압축 강도가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고요. 또 레미콘은 기본적으로 생산에서부터 타설 완료까지 몇 분이죠? 90분 이내에 타설 완료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그 시간을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불량 레미콘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량 레미콘의 처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중 길이, 무게, 강도, 시간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뭐죠? 계량형의 관리도죠. 계량형의 관리도는 뭘로 한다고 얘기 들었었죠. 나머지 P 관리도, PM 관리도, C 관리도는 뭐죠? 네, 계수형 관리도가 되는 거죠. 네, 관리도에 대한 사항, 네, 전부 다 관리도에 대한 부분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품질관리 기본 4단계 플랜드 체크 액트 PDCA 사이클 말씀드렸었고요. 네, 알칼리 골재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압축 강도 시험에서 범위 R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범위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어떻게 되죠? 네, 33.1이 되겠고 최소값은 네, 27.6이다 보니까 빼게 되면 네, 5.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결점수 관리도, P 관리도는 불량률 관리도고요. PM 관리도는 불량 개수, C 관리도는 결점수, 그리고 U 관리도는 단위당 결점수. 이렇게 용어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콘크리트의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쇠석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성질. 우리가 골재는요, 지금 현재는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굵은 골재 같은 경우는 하천 골재, 둥글둥글한 골재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래도 마찬가지, 장골재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천연 골재는 많이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갈이 되어 있고 해서 지금은 부순 장골재 및 부순 골재 사용이 일반적이 되죠. 그럼 세석 골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점이 좀 차이가 나네요. 일단 세석 골재는 크게 봤을 때 57 골재라는 게 있고요, 67 골재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7 골재는 25mm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25mm, 67 골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20mm 골재라고 또 이쪽 골재 업계 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쇠석 골재 사용 시 문제점. 이평 자체가 뭐가 나 있죠. 뭐가 나 있다 보니까 그 단위 수량, 동일한 재료량인데 동일한 슬럼프를 작업성을 얻기 위해서는 단위 수량 자체가 많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 수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 워커빌리티가 떨어지게 되고 점성 저하라든지 채용성의 부족,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굳은 콘크리트에서는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균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일정 양을 또 초과하게 되면 통상은 185kg을 물의 양으로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는데 내동해성 또는 수밀성, 이러한 내구성에서도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또 부순 굵은 골재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품질 기준은 내용 한번 참고로 보시고 조립률은 동일합니다. 천연 골재든 인공 골재, 쇠석 골재든 크게 차이나 조립률이나 굵은 골재의 허용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모 감량, 안정성, 이게 많이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정성이죠. 장골재는 몇 프로? 10%, 굵은 골재는 12% 이하다. 알칼리 잠재 반응은 무해할 것이고요. 그래서 배합 설계 시에 통상적으로 쇠석 골재를 사용하게 되면 단위 수량을 9에서 15kg 정도 상향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골재 자체도 입자 자체가 거칠기 때문에 모래율, 그러니까 모래 사용량, 이게 뭐죠? 잔골재율을 천연 골재를 사용한 거에 비해서 3에서 5% 정도 상향 조정을 해서 모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굵은 골재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그러한 배합 비율을 보이게 됩니다. 네, 또 참고로 이제 두 번째, 플라이 애쉬. 포졸란 반응성 재료의 가장 대표적인 재료가 플라이 애쉬가 되겠죠.
뭐 내용은 뭐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날아다니는 애쉬를 정제해가지고 생산되는 게 플라이 애쉬다. 플라이 애쉬는 기본적으로 밀도는 1.95 이상이고 미연 탄소분이 적어야 된다. 미연 탄소분은 뭐가 문제냐? 콘크리트에서 연행 공기, A 공기 있죠? 그것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떨어뜨리는 효과를 주는 게 미연 탄소분이기 때문에 플라이 애쉬 품질 점검 항목, 품질 시험 항목 중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미연 탄소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플라이 애쉬 효과는 볼 베어링, 입자 자체가 동글동글하죠. 그렇기 때문에 볼 베어링 작용을 해서 단위 수량도 저감시키고 워커빌리티도 개선하고 내구성도 왜? 단위 수량이 저감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물량이 저감되면은 물시멘트비가 떨어지죠. 그리고 균열 발생 수축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균열 발생 확률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구성은 반대로 좋아지게 된다, 향상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졸란 반응성 재료죠. 네, 2차 반응. 1차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멘트의 석회하고 물이 반응해서 수산화칼슘과 수화열을 발생하는 게 시멘트의 수화 반응. 그래서 1차 반응입니다. 그래서 수산화칼슘, 생성된 수산화칼슘과 플라이 애쉬의 화학 성분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재차 결합을 해가지고 불용성의 2차 화합물을 형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 과정을 두 번째 있는 것을 2차 반응이라고 합니다. 효과는 또 강도, 장기 강도는 좋은 효과가 있죠. 대신 단점은 있죠. 초기 강도값 자체가 왜 2차 반응이기 때문에 1차 반응에서 바로 강도 발현을 하는 게 아니고 1차 반응에 있는 이 수화물 자체와 재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강도값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일정량을 플라이 애쉬 또는 만약에 다른 잠재 수경성 재료 중에 고르슬래그 미분말과 치환 일부를 치환을 해서 대체를 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시멘트의 수화열 자체는 저감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졸란 반응성 재료뿐만이 아니라 고르슬래그 미분말 같은 잠재 수경성 재료도 어떻게 수화열 저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특성. 첫 번째, 워커빌리티 개선입니다. 워커빌리티 개선. 그리고 공기량 관리에 유의해야 되죠. 왜? 플라이 애쉬 같은 경우는 강열 감량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연행 공기가 급격하게 소실 또는 저하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부분을 저 설명을 드렸었죠. 효과는 수화열 저감, 또 시멘트 가격 대비 경제적이다. 또 블리딩 감소. 왜? 물량이 왜? 볼 베어링 작용이 따라서 단위 수량이 저감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수량이 저감되면 물량의 절대적인 물의 양이 줄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물의 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블리딩도 감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레이탄스 저감되고 그 물질 자체가 줄기 때문에 또 콘크리트의 내구성에서도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굳은 콘크리트 특성은 이제 플라이 애쉬는 고르슬래그 미분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이 애쉬 매번 초기 강도값 자체는 떨어지죠. OPC 일종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일종 시멘트만 사용한 배합보다는 떨어지지만 일정한 28일 이후에 장기 강도는 오히려 증가를 한다. 2차 반응이 조금 더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투수성이 감소하는 건 방수효과가 좋다는 얘기죠. 또 건조수축 저감되고 단위 수량도 저감되고 또 내해수성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좋은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플라이 애쉬 문제점 및 주의사항. 동절기에는 왜? 초기 1차 반응성 재료가 아니고 2차 반응이기 때문에 초기 강도값 자체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 사용 시에 초기 강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사용량을 줄이든지 사용을 제한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에이제 흡착이죠. 왜? 강열 감량이 일정한 양 이상 초과를 하게 되면은 연행 공기량 콘크리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연행 공기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혼화제, 즉 특히 연행 공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플라이 애쉬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히요. 네, 고르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한 콘크리트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고르슬래그는 용광로에서 철광석에서 철성분을 빼고 난 나머지 부분을 슬래그라고 하는데 그것을 분말화시켜서 나온 게 고르슬래그 미분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품질 특성은 플라이 애쉬나 실리카 흉은 포졸란 반응성 재료지만 얘는 어떻게? 잠재 수경성 재료다. 그 자체적으로는 즉 수화 반응을 하는 성질은 없지만 콘크리트 내의 수산화칼슘에 의한
알칼리가 있으면 그에 자극이 되어서 반응을 하는 성질을 우리가 잠재수경성이라고 합니다. 잠재수경성. 네, 시멘트의 특징은 보통은 뭐 70% 뭐 수화율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70%까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경우에는 50% 이하를 우리 국내 건설공사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화율 저감에 따른 온도 상승 저감이라든지 특징은 성질에 미치는 영향은 또 내화학 저항성이라든지 내구성에 대한 부분도 효과가 있다. 특히 용광로는 굉장히 뜨거운 조건에서 지금 철 성분을 추출을 해내서 나와 있는 그 슬래그이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내열성 자체가 또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열성 자체가. 단점은 이게 건조 수칙이 좀 어느 정도 커가지고 균열 발생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중성화가 다시 일정 부분 빠르기 때문에 물시멘트 비 저하 등의 대책을 통해서 중성화에 대한 부분도 배합 설계 시에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양생관리, 또 양생기간을 더 주고 수분 양생기간을 더 충분히 해서 왜? 1차 반응이 아니고 2차 반응, 이것도 마찬가지 2차 반응성 재료죠. 포졸란 반응, 잠재수경성, 2차 반응성 재료이기 때문에 양생기간을 충분히 주고 초기 수분 양생기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또 콘크리트 최적 변화 중에 하나가 또 자기 수축, 고강도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시멘트 자체적인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자기 수축이란 콘크리트 외부로 수분의 이탈이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수축은 건조 수축만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수분의 이탈이 없는 상태에서도 시멘트의 수화에 따라서 최적이 감소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한다? 네, 콘크리트의 자기 수축이라고 한다. 일반 콘크리트 경우에는 주로 자기 수축이 건조 수축에 비해서 거의 무시할 정도입니다. 10분의 1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 양이 미미하지만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기 수축에 의한 균열 발생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물시멘트비가 작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은 콘크리트는 자기 수축량이 증가한다. 또 조강 시멘트 사용 시 초기 재량에서의 자기 수축량이 증가하고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경우는 장기 재량에서의 수축 변형이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중형열이라든지 저열 시멘트의 사용은 어떻게? 자기 수축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왜? C2S의 비율이 높게 되면은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균열이라든지 그러니까 안 좋은 효과가 상당히 저감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C2S 비율이 높은 게 중형열 또는 저열 시멘트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수축이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 뭐 첫 번째 당연히 균열, 그 수축 자체가 콘크리트의 응력으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응력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즉 응력이 인장 강도보다 크게 되면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방지 대책은 뭐 팽창제를 사용한다든지 또 균열 유발 줄눈을 설치한다든지 C2S 함량이 높은 저열 시멘트라든지 중형열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콘크리트 압축 강도, 뭐 가장 대표적인 콘크리트 강도고, 이게 특성 요인도죠.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뭐 설계 또는 배합 설계적인 요인, 재료적인 요인, 또 시공적인 요인, 뭐 기타, 뭐 공시체 형상 치수, 제하 속도, 뭐 공시체 함수 상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강도가 영향을 받게 되겠죠. 압축 강도 시험 과정은 콘크리트, 우리나라는 어떻죠? 원주형 공시체죠. 그래서 공시체 직경과 높이 대 직경은 2대1이죠. 즉 다시 말해서 직경 대 높이의 비는 1대2의 원주형 공시체 사용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제하 속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0.6 플러스 마이너스 0.4 메가파스칼 초당. 그래서 압축 강도로 구해지는 지수는 인장 강도, 이건 참고 자료입니다. 구해봐야 알지만 실무적으로는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약 10분의 1이다. 휜 강도는 압축 강도의 약 6분의 1 정도다. 크기 순서를 보면 압축 강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휜 강도, 그 다음에 인장 강도의 순서다. 네, 다음 적산온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콘크리트의 재령과 콘크리트 온도의 누적값으로서 콘크리트 강도는 온도와 시간의 함수에 근거한다는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콘크리트의 적산 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은 시그마의 세타 플러스 10의 델타 T다. 그래서 적산 온도는 도씨 해가지고 단위가 데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델타 t 시간 중에 콘크리트 평균 양생 온도 해서 재령은 보통의 경우에는 대를 의미를 합니다. 뭐 거푸집 해체식이라든지 조기 강도 평가, 이임 시기 결정 뭐 해서 뭐 이런 부분 활용성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식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압축 강도, 네, 시험에 대한 뭐 영향을 주는 요건들, 뭐 이거는 뭐 수차례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이거 콘크리트에서 재료에 관해서 이거는 뭐 네, 넘어가고요. 네, 콘크리트 크리프도 자주 나오죠. 크리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응력 변형에 대한 힘과 변형률에 대한 관계는 힘이 증가해야 변형률이 증가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힘은 일정한데 일정한 힘이 제한되고 있는데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률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크리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굳은 콘크리트 크리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제하 응력이 클수록 당연히 크리프가 크겠죠. 두 번째, 제하 시의 재령이 작을수록 재령이 작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강도값 자체, 발현되는 강도값 자체가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령이 작을수록 그 일정한 힘을 가하게 되면 크리프는 당연히 커지게 되겠죠. 조광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보통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어떻게 조광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강도값 자체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보다 소양한 경우보다 높은 값을 발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단단하죠. 또 강도값 자체가 더 크죠. 그러면 그만큼 일정한 힘에 대해서는 변형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또 부재의 치수가 작을수록 크리프는 크게 되겠고요. 네, 압축 강도 영향 인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콘크리트 물시멘트비를 저감시키는 거 좋은 방법이죠. 또 혼화제로 플라이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고요. 수분 양생 기간 충분히 좋습니다. 경량골재는 어떻죠?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콘크리트 다른 배합, 그 결합제라든지 이걸 좋게 하더라도 골재 자체가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네, 수밀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쇠석을 사용한 콘크리트 특징 설명드렸었고요. 네, 실리카띨. 실리카띨은 이론에서 나오진 않았었는데 포절란 반응성 재료 중에 하나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리카띨을 혼합한 콘크리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한번 볼게요. 실리카띨을 혼합한 콘크리트 목표 슬럼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단위 수량은 혼합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왜 그렇죠? 실리카띨은 그 시멘트 입자보다 입자의 거의 100분의 1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1g이라 하더라도 비표 면적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물과 접하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요되는 단위 수량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 부분 맞고요. 실리카띨은 비표 면적이 어떻죠? 작나요? 크죠? 또 미연소 탄소를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 공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혼합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내용 자체가 비표 면적이 작지가 않고 상당히 큽니다. 물 결합 제비를 낮추기 위해 고성능 감소제 사용이 필수죠. 물의 양 자체를 줄여야 되죠. 비하급수적으로 물 자체가 증가하는 것을 뭘로 제어를 한다? 고성능 A 감수제 또는 고성능 감수제로 그 부분을 제어를 한다. 실리카띨을 혼합하면 블리딩과 재료 분리를 감소시킬 수 있죠. 크리프에 대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건조 수축에 관한 설명. 플라이시. 건조 수축의 주요는 콘크리트가 수화 작용을 하고 나면 물이 증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콘크리트 단위 수량이 많은 콘크리트에서 건조 수축이 어떠죠? 물과 건조 수축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시험 조건이 압축 강도의 영향을, 압축 강도 이거는 뭐 많이 나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치기 작업은 그 시공 쪽하고 많이 그 3과목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RF에서 실리카띨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특성을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재료 분리가 감소된다. 왜? 그 점성이 크기 때문에 재료 분리가 감소할 수 있고요. 경화 콘크리트 건조 수축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 블리딩 감소하죠. 또 동일한 슬럼프를 얻기 위한 단위 수량이 증가되죠. 그래서 이 증가되는 부분을 뭘로? 고성능 감수제 사용으로 제어를 해준다. 일종의 재료 분리 현상으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물이 상승하는 현상을 뭐라고요? 블리딩이죠. 또 블리딩에 따라서 수반되는 게 레이탄스, 항상 쌍으로 많이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초기 재령 콘크리트에 발생하기 쉬운 균열의 원인이 아닌 것은 소성 수축, 그리고 황산염 반응, 수화열, 소성 치마 이런 것들은 다 초기에 나타나는 반응들이죠. 근데 황산염 반응은 이게 장기
장기적으로 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2과목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